안녕하세요. 네, 정쌤입니다. 이름 외자예요. 바꿨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불러주실 때는 그냥 정선생님이라고 하시면 편하죠. 오늘이 이제 2020년 1월 1주 개강입니다. 요거 우리가 안내를 제가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본 수업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프린트물 아마 여러분들이 좀 받았을 거고요. 네, 오늘 TV랑 PPT를 같이 겸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도 열어주세요. 네, 그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전체 OT를 하고요. 그 다음 미술교육론 1강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임용고시 시험 문항 유형과 문항 수가 바뀌었죠. 기입형 4문항 A형에서 B형에서 2문항,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8문항, 9문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논술은 없고요. 서술형 문항이 좀 늘었습니다. 논술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서술형이 더 많아지고요. 더 어려집니다. 전체적으로 문항 수도 좀 늘었고요.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그 다음 화면. 그래서 지금 작년도 2020학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 시행했던 시험부터 서술형 점수가 80점. 우리 미술교육학의 전공은 만점이 80점이에요. 교육학 20점. 합쳐서 100점 만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공 80점 만점에 서술형만 68점이에요. 서술형만. 그러니까 서술형 점수 비중이 85%나 되는 거죠. 서술형 준비를 안 하면, 못하면 시험 그냥 안 되는 거죠. 요거, 물론 서술형 잘하고 기입형이 안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 비중은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거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서술형 문항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물어보는 문항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더 어려워졌고요. 더 까다로워졌고, 더 전문적으로 바뀌었어요. 그 분야의 전문성.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스타일에 적절한 공부와 전략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마음의 준비 자세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월 첫 개강부터 여러분들이 좀 더, 이런 쪽에 좀 더 민감하게, 이렇게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역이 더 넓어졌죠. 그러니까 미술과도 따로 있고요. 사진과도 따로 있거든요. 연극, 영화과도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어과, 수학과 따로 있는 것처럼 미술과 따로 있고 연극, 영화가 따로 있고 사진과 따로 있고 디자인 공예과 따로 있는데 우리 미술 임용고시 시험에는 이제는 얘네들이 다 나와요. 사진과 문제 다 나와요. 연극, 영화과 문제가 다 나와요. 디자인 공예과 내용은 워낙 옛날부터 나왔고요. 그리고 미술과 내용 나오고. 그래서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수면 위에 있는 내용과 함께 깊은 내용까지 나오니까 이 범위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난이도도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당장 제가 문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줬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풀겠죠?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아는 거야. 자, 자기 이름 쓰세요. 뭐 이런 거. 자기 전화번호 쓰세요. 이런 거. 노량진역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 방법 쓰세요. 이런 거. 자, 쉽죠?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엘게라의 사회참여론 방법 4가지 쓰세요.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쉬운 거를 썼을 때 기분이 좋죠. 다른 문제, 어려운 거 못 썼어요. 기분이 나쁘죠. 자, 물어볼게요. 어떤 문제가 좋습니까? 어떤 문제가 좋은 문제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쓸 수 있는 문제가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문제 시험에 안 나와요. 임용 시험에 안 나와요. 자기가 쓸 수 없는 문제, 공부를 안 했던 문제, 공부를 했지만 좀 헷갈리는 문제, 그거를 건드려주는 문제가 좋은 문제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그런 문제는 난이도가 굉장히 좀 있죠.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막연하게 자기 기분 맞춰주는 문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는 계속 망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인이니까 또 대학교를 다 졸업했으니까 임용시험에 대해서 임하는 마음 자세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여러분들 더 빨리 합격을 해요. 다음 화면 볼게요. 20년 합격 전략은요, 기초부터 심화까지 1월부터 하겠습니다. 오늘부터요. 4번 보기, 4번 문풀, 이렇게 진행할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량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선택해서 저를 이제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오셨는데요.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선생님. 책 보지 마시고요. 1월부터 보통 이제 6월 정도까지가 보통 요 기간이 이론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보통적으로요. 모든 교과 다 일반적으로. 이 이론에는 뭐 기본 공부가 있고 그다음에 기출 공부가 있고 뭐 이렇게 됩니다. 보통. 혹은 심화 공부가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특별히 미술과의 특성상 교과서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강론서, 필독서라고 하는 거,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이걸 다 묶어서 우리가 이론 공부라고 그래요. 이게 영어과든 모든 과든 다 대충 거의 흐름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부터 11월까지가 대체로 이제 문제풀이 겸 모의고사 기간이에요. 우리가 줄여서 문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11월 말이 이게 D-Day가 되는데 시험 보러 가는 1월 첫날부터 출발해서 D-Day까지 가는데 이 많은 이론을 한 번씩 정리하고 한 번씩 수업을 해주고 한 번씩 정리하고 여러분들은 한 번씩 복습하고 그리고 문풀을 겪어서 시험장에 가는 것 하고요. 1, 2월 달에 한 번, 3, 4월 달에 또 한 번, 5, 6월 달에 또 한 번, 이렇게 자꾸 끊어서, 또 끊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문풀을 경험하고 시험장에 가는 거는 저는 차이가 크게 난다고 봐요. 시험의 정석은 바로 이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크로스 체킹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도 4번 보기, 1, 2월 달에 한 번 보고 3, 4월 달에 또 한 번 보고 이런 식으로 가도록 할 겁니다. 이 전략이 시험에 좀 더 합격하는데 좋은 전략 같습니다. 그렇게 갈 거고요. 4번 문풀이 뭐냐? 요 문풀요 기간 동안에 쪼개서 7, 8월 달에 영역별 문풀을 하고요. 9, 10월 달에 모의고사 가고 11월 파이널 정리 모의고사를 하는데 5, 6월 달에 한 번 더 꼭 풀어야 되는 기초적인 거,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거. 요때 또 한 번 80제라고 하는 80선, 80개를 뽑아가지고 엄선해서 문제를 만들었다 해서 요때 한 번, 요때 한 번, 요때 한 번, 요때 한 번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노량진에서 올해만큼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저랑 공부할 때 가장 많은 문제 수를 풀어볼 겁니다. 문제 개수로 따지면 여러분들 가장 많이 풀어볼 거예요.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4번 보기, 4번 문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많이 반복해서 보고요. 개수가 많은 문제를 풀어볼 거고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지금 시험 준비로서의 어떤 그 전략과 구성은 가장 알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맞춰서 스스로가 계획을 좀 세우시고 잘 소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지엽과 중심을 모두 이제 세밀하고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작년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이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흔히들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면 안 한 것들, 모르는 것들, 그리고 생소한 것들이 나오면 임용생들의 사용하는 언어, 습관이 이거 지엽적이야, 너무 주관적이야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 생각을 버리셔야 여러분들이 성공합니다. 출제자들은 그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출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출제자들의 구성이 다 여러분들 출신학교 교수님들이고 여러분 대학원, 대학교에서 가르쳤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출제를 할 때 중요하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변별성도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를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험에 임하는 여러분들은 본인이 모르면 이거 지엽적이야, 이거 어려워, 이런 거 안 나와 라고 스스로가 제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시험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엽적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중심. 자, 영역별로요. 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서양미술사 한번 물어볼게요. 서양미술사 고대 선사시대부터 르네상스까지만 끊어봅시다. 우리가 고대 선사시대부터 르네상스까지 끊었을 때 가장 중심이 어딘가요? 뭐 숫자적인 중심이면 중세, 중요도의 중심은요 르네상스, 다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시험 문제는 그렇게 안 나왔고 우리가 제껴놨던 로마 이런 데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생각해왔던, 습관적으로 생각해왔던 중심이라고 하는 거, 이 생각도 버리셔야 돼요. 출제자는 로마 문제를 냈습니다. 로마 문제를. (1958년과 62년) 네오다다와 누보 네알레즘 시절 이후부터 포스트 모던 미술, 1990년대 혹은 2000년대 미술에서 무엇이 중요하다, 무엇이 중심이다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우후죽순으로 굉장히 많죠. 그죠? 그러면 걔네들을 우리가 한번 크게 쪼개서 구상적이다, 추상적이다 나눌 수 있어요. 혹은 평면적이다, 혹은 융합적이다, 그죠? 혹은 전통적인 매체다, 혹은 테크놀로지 매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하필 전통적인 매체, 유체나 아크릴, 하필 구상, 사실주의적인 거, 그것도 극사실. 근데 그거를 그 극사실에 해당하는 작가 중에 사실인 척하는 척크로스, 그 척크로스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업했던 경향이 한 세 덩어리가 돼요. 하나는 추상표현주의 작업을 했고, 하나는 또 사진 작업을 했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한 문제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이 작년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계속 그려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혹은 문제 풀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제발 고정된 사고는 버리시고 시험에 맞게 생각을 바꿔주세요. 지엽적인 생각 버린 것처럼 시험 범위와 영역, 미술사이든 전통회화이든 미술교육론이든 그 영역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의미대로 구성한 중심과 지엽이라고 하는 사고와 가치 판단의 기준은 버리시고 시험에 맞춰서 골고루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합격할 수 있어요. 이거 정말 충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발 이 생각 버리세요, 이제.
모듈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모듈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넓어졌으니까 우리가 이제 책을 올해 아주 그냥 예쁘게 바꿨어요. 바꾸고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는 줄었어요. 페이지가 작년에 썼던 책 페이지보다 약 한 400페이지가 줄었어요. 줄게 된 원인은 일단 작년에 있던 책의 기출을 다 빼버렸고요. 그 다음에 내용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치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중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까지 놓고 나머지 싹 없애버리고 이렇게 내용 정리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내용 추가했고요. 그래서 얇아졌고 내용은 더 많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요약본입니다. 얘는 요약본이라서 문장이 막 이렇게 대화체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문장을 읽다 보면 두 줄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냥 저 외울게요. 외워버리는 스타일. 저는 이거 관련된 책을 봐야 이해가 되겠어요. 라는 스타일. 그런 분들은 필독서를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필독서는 이따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는 좀 일찍 시작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달부터, 작년에도 그랬는데 그것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5월달에 냈던 문제가 작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제가 좀 있었어요. 분석을 다 해봤거든요. 제 문제를. 5월달부터 내드렸던 문제를 다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고 작년 기출문제를 맞춰봤더니 5월달에 풀었던 문제 중에서 나왔던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풀어보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찍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반복할 겁니다.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겠다는 게 아니라 영역과 주제는 반복이 되는 거죠. 문제는 좀 다르게 물어볼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올해도 역시 저는 다시 0에서 출발할 겁니다. 내가 작년에 이만큼 맞췄는데 재작년에 이렇게 맞췄는데 뭐 이런 생각 버리고요. 올해 나올 만한 것에 그냥 온 신경을 다 세워서 나올 만한 것만 찝어서 알려드릴 겁니다. 시험장에 갔는데 공부했던 게 나오면 좀 뭔가 마음이 놓이잖아요. 그게 기출문제랑 제가 했던 문제랑 똑같을 수는 없죠. 똑같으면 그건 검찰청 가야 돼요. 그죠?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정답이 같거나 문장이 같거나 4점짜리 중에 2개 정도가 같거나 2점짜리 정도 혹은 뭐 학자에 물어보는 방식이 같거나 이러면 우리가 적중했다고 말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 다음 화면 볼게요. 그래서 올해는 말씀드린 것처럼 1월 달에 기본 이론을 할 건데요. 15번 할 겁니다. 15번. 굉장히 많죠. 저도 피곤하고 여러분도 피곤할 건데 그러나 1월 달에 딱 끝을 내놓고 여러 번 이제 내용을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구나라고 알고서 여기까지 가는 것과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흘러가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도 이제 2월 달 종강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임용 시험이 나올 만한 것들은 다 배웠고 그래도 들어봤어 알아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 아직 안 배웠는데 라고 하는 현상이 생길 겁니다. 그게 2월 달 마지막이 되면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린 이미 다 배웠어. 우리는 아직 안 배웠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은 이렇게 갈 거고요. 3, 4월 달은 강의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필독서를 할 거예요. 필독서는 제가 미리 어제까지 고심한 끝에 필독서 제목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제가 안내해 드릴 거고요. 미리 좀 사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올해는 2달에 딱 끊어서 하겠습니다. 작년에 넉 달 동안 했거든요. 모든 문제 다 다뤘어요. 그런데 너무 좀 힘들고 지루하니까 올해는 2달만 할 겁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문제는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문제나 시험과 관련된 문제, 올해 혹은 내년까지 나올 수 있는 문제 정도의 주제거리를 다뤄 드릴 겁니다. 그래서 10개가 있으면 10개 다 건드리지 않고 5개나 6개 건드려 드리겠죠. 자, 문제는 나머지 건드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해 할 수 있잖아요. 정답을 모를 수도 있고요. 그런 거는 이제 개별적으로나 조별로 좀 물어보시고, 혹은 제가 이제 가능하면 답을 좀 미리 작성을 해서 프린트물을 만들거나 좀 해볼 테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기출을 다뤄 드릴 거고요. 기출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정답만 아는 것이 아니고 요 문제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나올 거야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게 더 핵심이에요. 정답을 아는 건 그냥 프린트물로 이렇게 봐버리면 그만인데 이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될 건데 임용시험 똑같은 문제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작년에 로마가 나와서 그러면 앞으로 뭐가 나올 건데 이게 중요하거든. 그 분석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확장을 시켜드린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렇게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3, 4월 달에 전체 영역을 또 한 번 이렇게 건드릴 거예요. 이렇게요. 5, 6월 달에 중요한 문제를 서술형 문제 풀이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론 정리 한 번 더 할 거예요. 이미 배웠지만 다 까먹을 수 있죠. 그죠? 반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 편안하게 와서 문제 풀고 또 정답 외우고 또 설명 듣고 이러면 남들보다 월등하게 연습 많이 하고 해 나갈 겁니다. 자, 7월부터 영역별 문제풀이에요. 그래서 이때 영역별로 합니다. 미결원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미술사로 이렇게 끝나게 될 거고요. 9월부터는 실전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형태로 모든 문제가 다 섞여 있어요. 영역이. 기출문제 동형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파이널로 모의고사도 보면서 내용 정리도 하고요. 시험 보기 전주까지, 시험 보러 가기 전주까지 문제 만들어 드릴 거고, 그렇게 할 겁니다. 작년에 그 1번 문제, 일화기록법은 11월 4주차에 가르쳐 드렸던 거예요. 근데, 11월 4주, 이제 이번 주 시험 보러 가는데 자료 많아요. 제가 안 보면 안 되고 제끼었는데, 그 시험 문제 나오니까, 제발 올해는 드리는 자료 꼼꼼하게 다 보시고 시험장에 가십시오. 그렇게 진행을 1년 동안 해드릴 거고요. 2차 대회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인드맵은 학원에서 만든 책이에요. 작년에 만든 겁니다. 있고요. 심화이론서는 출판사에서 만든 책. 이거 아직 개정 안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1년 동안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 화면. 1월과 2월 달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미술교육론 1강 진행을 할 것이고요. 다음 주에 2강 하면서 교육과정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은 미술과 교육과정을 개별적으로 준비를 좀 해 오셔야 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그거를 책에는 실지는 않았어요. 책에는 그거에 대한 요약은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중간쯤 이렇게 있죠. 이 부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공부하고 외워야 될 거. 교육과정 해설서에 없는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는 분명히 되겠지만 교육과정 해설서라고 하는 책은 여러분들 별도로 준비를 좀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그 책 지금 있으신가요? 있는 분? 그거 굉장히 두껍네요. 고등학교까지 다 있나 봐요. 요 정도로 얇아요. 이렇게 얇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얇아요. 요거 꼭 준비를 해주세요. 요거. 깔끔하게. 2015라고 써 있습니다. 요 밑에 미술이라고 써 있어요. 그쵸? 요거 노량진에서 구입할 수도 있고요.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뭐라고요? 다시 한번.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를 인터넷 클릭을 하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서 클릭을 하면 얘를 찾아서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귀찮으니까 그냥 노량진이나 이런 데 사시면 아마 3,000원, 5,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교육과정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서양화 조서 내용 들어가고요. 올해부터 사진, 영상,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영상 그래픽도 중요할 것 같아서 요거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공예는 5대 공예 전부 다 드릴 겁니다. 금속 공예, 도자 공예, 목 공예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공예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2월 달에 이제 미술사 공부 알차게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날은 모의고사를 보겠습니다. 1월 달 공부한 걸 가지고 우리끼리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아, 공부했는데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도 나오네? 이런 느낌과 경험을 해두는 게 필요해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거 없으면 공부 방향이 안 서요. 그래서 요 모의고사를 통해서 공부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왔구나. 나는 썼네 못 썼다. 이렇게. 그런 것들 느끼는 것이 남들보다는 좀 더 한 발 더 앞서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책입니다. 요 기본서라고 그래요. 이걸요. 기본서. 기본 이론서. 합격하려면 봐야 되는 필수 기본. 이렇게 얘기가 길죠.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기본서라고 합니다. 기본서 상하권으로 되어 있어요. 상하권. 제 책의 특징은 미술과랑 디자인 전공했던 사람들이 같이 저랑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좀 보시기 깔끔할 겁니다. 책을 페이지를 딱 펴면 어디든 펴면 거기에서 내용이 끝나요. 너저분하게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요거 끝나고 그 다음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딱 요 내용은 요걸로 끝나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딱 요 내용은 여기서 끝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언제든 졸다가 딱 피면 그 부분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여백이 있어도 밑에 그 따라오지 않고 그냥 여백 처리했어요. 그래야 좀 눈도 좀 시원하고 쉬는 맛도 좀 있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얘네들을 보다 보면 읽고 넘길 내용이 있어요. 그냥 쭉 페이지별로 주제별로 흐름을 쭉 파악하는 거죠.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그래.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흐름 파악은 시험 문제 관점 파악. 판화는 볼록, 오목, 이런 흐름이 있네. 그러면 볼록 판화 내면 오목 판화도 나오겠네. 하는 흐름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그냥 졸릴 때나 공부 안 될 때나 집중이 안 될 때 그냥 이렇게 넘겨보는 거. 이거 필요해요. 괜찮아요. 그러나 흐름 파악으로는 정답 작성을 할 수가 없어요. 점수 받는 정답은 안 됩니다.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그렇게 되죠. 이해해야 되는 거 이해도 하셔야 되겠죠. 일단 여러 번 읽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미술교육론 이렇게 시각 미술 이렇게 문제가 많어 이렇게 읽어보는 거죠. 여러 번 읽고요. 내용을 시각문화 미술교육론이 대체로 이렇게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구나 하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라는 생각이 들면 성공한 거예요. 그건 이해한 겁니다. 좋아요. 거길 더 나아가서 똑같은 페이지를 그 다음날 또 읽어보거나 그 다음 주 한 번 더 읽어봤더니 어머 이거의 특징이 이거네 라고 딱 알면 이거 대박이에요. 여기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시험 요 특징 물어보니까요. 그렇게 돼서 이제 암기할 거. 자, 명칭 혹은 용어, 목적, 방법, 과정, 어떤 거 제작 과정, 단계. 왜 그런 걸 하는지 하는 이유들이 정답이 되고 이게 점수에 직결됩니다. 요런 애들만 골라서 외우시는 거예요. 근데 요런 애들을 외우려면 이해도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책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저는 책을 줄줄 읽어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국어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애들도 아니고요. 줄줄 읽어주는 것이 좋은 분은 저랑 안 맞아요. 그리고 그냥 여러분들이 봐서 읽을 수 있는 건 읽고 이 중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읽어야 돼. 이 부분은 반드시 외워야 돼. 이 부분은 설명이 이러이러해서 그걸 요약하다 보니까 요런 문장이야 라는 말을 저는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요게 왜 중요하고 이게 시험에 그래서 나올 수 있어. 요 페이지 별표.
요 항목 별표, 요런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책을 줄줄 읽어드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미리 좀 읽어오시거나 수업이 다 끝나고 집에 가서 읽어보시거나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혹시 한글 모르시는 분? 없죠? 읽는데 좀 문제가 생기시는 분? 없죠? 저 안 읽어드립니다. 책 안 읽어드려요. 그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초수.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인강 지금 강의 틀기 전에 한 15분 동안 개별적인 걸 다 확인했어요. 대충 제가 이제 여러분들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맞게 수업을 이렇게 하려고 이제 저도 이제 약간의 세밀하게 조정을 좀 했는데, 일단 초수생들은 공부 시간이 굉장히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공부 시간이.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공부하는 요일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하는 시간대도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혹은 자기는 야행성이야. 그래서 밤 1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해야 돼. 그 일정한 시간 무엇이든 다 좋아요. 자기는 뭐 먹으면서 해야 돼. 다 괜찮아요. 자기는 스타벅스 거기 가서 공부를 해야 돼. 다 좋아요. 그러나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했다 안 했다 띄엄띄엄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단 그 일관성을 찾으려고 오늘은 스타벅스 가서 공부를 2시간 했더니 안 되는데 그러면 오늘은 또 딴 데 가서 해야지, 이렇게 일관성을 찾아가려고 개선하는 건 좋은데 어쨌든 공부는 시간대가 같아야 돼요. 요일이 같아야 됩니다. 이게 띄엄띄엄하고 이렇게 막 기복이 심하면 공부 효과가 없어요. 공부 효과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무엇을 얻으려면 뭘 버려야 돼요. 정말로. 정말로 버리셔야 돼요. 누구나 다 24시간 똑같아요. 누구나 다 1년 똑같아요. 그 기간을 가지고 승부를 거는 거거든. 그러면 무엇인가는 덜어내셔야 되고 무엇인가는 찾아내셔야 되거든요. 덜어내는 것, 자기 마음대로 자유주의, 표현주의, 생활이 막 그런 거 덜어내셔야 돼요. 일관성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수는 자기 걸로 올 겁니다. 중다성, 여러 번 반복하셔야 돼요. 여러 번. 한 번 가지고는 어린 반푼을 칠 수 없어요. 여러 번 반복하셔야 됩니다. 여러 번. 하루 공부 시간의 양이 좀 많아야 돼요, 사실은요. 옛날 선택형 시절에는 하루에 10시간, 13시간 정도 공부했어요, 학생들이. 8시간, 그건 택도 없어요. 선생님, 저 4시간 공부했는데, 그 말도 끊으면 안 돼요. 그때는 선택형 시절. 그런데 시험은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공부 시간이 많을수록, 투자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실력은 쌓이기 마련이에요. 험한 말 해서 죄송해요. 있잖아. 1시간만 공부해도 돼. 이런 말 못하고, 저기 4시간, 5시간 해서는 안 돼요. 라는 말 해서 죄송해. 근데 사실은 거 어떡해. 하루에 공부를 4시간 하고, 일주일에 5일 한 사람하고, 하루에 공부를 7시간 하고, 일주일에 5일 한 사람하고는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납니다. 저기 선생님, 저는 집중력이 뛰어나가지고, 4시간만 딱 하고, 막 그만 실이 딱 4시간 하고, 그냥 놀면 안 될까요? 개인차 변별이 있기 때문에 집중력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많이 들이는 사람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많이 들이셔야 됩니다. 결코 만만한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험이 쉬운 시험이 아니에요. 만만하다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야.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하는 가만히서리라고. 초사합격 가능합니다. 그러나 되게 어려워요. 가능은 합니다. 되게 어려워요. 여러 가지가 맞아야 돼요. 일단 운이 맞아야 돼요. 지역 운이 맞아야 됩니다. 점수가 같은데 어떤 점수로는 어느 지역 합격하고 어느 지역은 떨어져요. 운이 맞아야 돼요.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보는 쌀점 치는 데 가서도 못 맞춰요. 그건 못 맞춰요. 매년 공부하는 학생들의 스타일이 다르고요. 그 공부의 정도가 다르고 공부의 깊이가 다르고
공부의 반복이 다르고 그래서 외워놓은 학생들이 어느 지역에 응시하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몰라요. 그래서 매년 달라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는 거라서 좀 덕을 좀 많이 쌓으셔야 돼요. 덕. 남한테 해코지 하지 마십시오. 남한테 나쁜 거 하지 마시고 착하게 마음 먹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좋은 만남이 있어야 돼요. 좋은 만남. 공부하는 과정에서 일단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좋은 만남이어야 돼. 스타일이 맞아야 돼요. 서로가 신뢰하고 믿고 저도 여러분 믿고 여러분도 저 믿어주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사람이 돼야지 라고 하는 거. 나는 무조건 이 사람들 합격시켜야지. 막 이러는 거. 여러분은 저분이 정말 애를 쓰는구나. 그래 믿어보자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스터디를 구성하면 이 사람들이 좀 만남이 좋아야 돼. 성실한 사람. 뭔가 같이 좀 애쓰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줘야 돼요. 그런 만남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 다 맞아야 합격에 딱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결코 만만한 시험이 아니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도 그럴 것이 합격하는 순간 월급 나오잖아요. 그만두기 싫을 때까지 다닐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현재 스코어 이런 직장 찾기 어려워요. 굉장한 직장이거든요. 이거 얻으려면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만만한 거 아닙니다. 제가 첫날부터 험악한 말해서 죄송한데 만만한 시험 아니에요.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시다 초수는요, 글자, 문자에 막 빠져. 이게 뭔 말이지? 수제 물가 뭔 말이에요? 수제 조금 전에 들어봤어도 물가 문제 못 들어봤는데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 공부 안 돼요. 남들은 외워서 착착착 해결하는데 자기는 수제가 뭐지? 물로 만든 건가? 손으로 만든 건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일이 딱 생기는 순간 저한테 가져와서 수제 물가는 뭐예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수제는 손으로 만들었다는 뜻인데 이거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그냥 읽으셔도 돼요. 라고 하면 그래요? 제 스타일이 이런 데 빠질 스타일인데 그럼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저랑 얘기를 할 거예요. 거기서 빨리 헤어나오셔야 돼요. 1년 내내 여러분들이 이건 누굴 탓할 게 아니야. 일단 자기 성격이 그래. 뭐 하나 꼼꼼히 봐야 돼. 그건 나쁜 성격이 아니에요. 질문하는 거 좋아요. 두 번째는 4년제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배우고 왔어야 되는데 안 배운 거야. 그걸 남을 탓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는 것들이 이게 뭐지 도대체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미 지나간 상황을 탓하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를 하는 거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만 하자. 그리고 이왕이면 시험에 맞춰서 자기의 인지 구조를 좀 바꾸는 게 필요해요. 글자와 문장 늪에 빠지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해와 암기를 꼭 같이 하시고요. 기출 파악에 착각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기출문제 푸는 건 전 반대. 기출문제 풀면 그거에 대한 답을 찾는데 시간이 1시간 걸려. 한 문제 풀 때. 그런데 1, 2월 달에는 1시간 걸릴 것이 3, 4월 공부하고 5, 6월 공부하면 그 문제 정답 이건데 찾아내는 게 10분이면 끝나요. 시간을 너무 허비한다는 뜻이야. 대신에 정답은 그래서 미리 알 필요는 없고요. 알면 됐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문제 똑같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답은 봄 1, 2월 달에 한 바퀴 돌고 나면 이제 알게 돼요. 저절로 알게 되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 물어보는 방식. 이게 매체는 이렇게 물어보는구나. 공예는 이렇게 과정 물어보고 과정의 이유를 물어보는구나. 미교론의 학자는 용어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 용어가 우리나라 학문이 아니라서 번역한 거니까 의미를 물어보는구나 라는 방식과 관점이 중요해요. 그거를 빨리 캐치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해 가시죠? 엘 게라라고 하는 학자 이제 올해는 안 나올 거예요. 정답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학자가
사회 참여라고 하는 그 학설을 제시했고, 참여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학자가 제시한 학설, 이 학설의 특징, 그러면 다른 학자가 제시한 학설, 이 학설의 특징, 이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던컴이 재작년에 나왔어요. 던컴, 시각문화, 역량 강화, 이걸 이 학자 얘기한 거구나. 그럼 이제 던컴은 이제 안 나오죠. 그러면 시각문화에서 아직 안 나온 학자, 프리드먼은 이 말을 얘기했구나. 이건 나올 수 있겠네.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지금 지나간 문제 정답 찾아서 뭐예요? 이해가시죠? 정답은 저절로 알게 되고 제가 알려드릴 거야. 그러니까 정답을 알려고 성급해하지 마시고 뭘 알아야 돼? 방식과 관점이 정말 중요하다. 초수는 이렇게 하십시오. 초수. N수생, 대수생들은 이 말 안 해도 당연한 말인 거고요. 초수생들은 요거 꼭 잊지 마시고요. 자, N수생, 재수 이상. 재수 이상은 제가 일단 물 한 모금, 커피 한 잔 마시고 이 자리도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용기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안 적기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지금도 괴로워서 막 죽을 지경인데 자꾸 고개가 한강으로 쳐다보게 되고 나는 도대체 왜 이러나 그런 생각 하게 돼요.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고 정말 어이없는 일이거든요.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근데 이 자리에 있거나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것이 정말 그분의 인생에 대단한 열매를 맺을 거예요. 정말 훌륭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정서적인 건 정서적인 거고 현실적인 문제는 이 생각부터 하셔야 돼요. 작년 점수에 대한 미련을 버리셔야 됩니다. 흔히들 저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교수님 저 삼수인데요. 17년도 점수가 57점이었는데요. 18년도 점수는 51점이네요. 더더욱이 19학년도 점수는 44점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미치겠어요? 저 임용하고 관계가 없는 건가요? 제 팔자에는 임용은 안 되는 건가요? 이런 생각 하게 돼 있어요. 이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임용시험은 첫째, 똑같은 문제 안 냅니다. 똑같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작년 점수를 그대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대신에 그 내용은 알고 있는 거죠. 기초 실력은 튼튼해지. 그러나 그 문제가 똑같이 안 나와. 그러니까 문제가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달라요. 그지? 그래서 0점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하셔야 돼요. 하지만 실력은 안 없어집니다. 자기 거예요.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를 잘했으면 다른 각도로 물어볼 때 남들보다 월등히 점수가 높을 수 있어요.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점수가 그렇게 낮는 이유가 실패 원인을 솔직하게 자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암기가 부족했는지 솔직하게. 실수인 건지 솔직하게. 실수도요, 정말 실수인가? 이건 정말 실수인가? 아니면 마음이 좀 약해가지고 시험장에 가면 막 이렇게 정신이 좀 이렇게 혼미해지거나 약해지거나 판단력이 확 줄어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긴장해서 그럴 수 있거든요. 이건 잘못이 아니잖아요. 정말 실수이면 왜 실수를 했는지 찾아보셔야 돼요. 점검을 안 했나? 다 풀고? 아니면 문장 읽어가면서 처음에 느끼는 꽂히는 거기에 자꾸 매달려가지고 생각을 거기로 얽어맸나? 이런 자기 스타일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걸 빨리 없애고 자꾸 풀어내버려야 동일한 실수를 안 하게 되거든요. 마음이 약하면 자꾸 문제를 풀어봐야죠. 담대하게 자꾸 시험 분위기 만들어서 자꾸 풀고
자꾸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점수가 점점 낮아지는 문제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오면 이건 단번에 해결이 되죠. 그죠? 근데 그 쉽게 나오면 모두가 점수 높아지잖아요. 그게 결코 좋지는 않아. 동점자가 많아지니까. 막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막 몰려 있으니까. 차라리 문제가 어렵고 영역이 넓어져서 점수 차이가 팍팍 나면 동점자가 거의 없어서 그냥 뭐 1차 합격하면 저절로 2차도 당연히 되는 형태로 가는 게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이 좋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너무 쉽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겠고,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연도가 자기는 자꾸 재수 이상인데 점수가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것. 이걸로 마음 상해하지 말자. 이거를 빨리 잡으셔야 돼요. 마음 상해하지 맙시다. 그리고 문제 욕심 내지 마시고요. 자료 욕심 내지 마시고 일단 주어진 것은 다 외우세요. 다 외우세요. 제발 부탁하는데 외우세요. 그리고 띄엄띄엄 나오지 마시고요. 재수 이상 분들은 선별적으로 띄엄띄엄 나오면 띄엄띄엄 나왔을 때 냈던 문제들이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작년에 충격을 받은 게, 저는 한 명이고요. 제가 낸 문제는 하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교수님이 낸 거 이거 나왔어요 라고 했는데, 어떤 분은 나온 거 없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가 맞아요? 이분은 띄엄띄엄 나와서 출석도 결석도 많고, 뭐 5월달에 한 번, 7월달에 한 번, 뭐 9월달에 한 번 얼굴 보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꾸준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꾸준하게. 자료 욕심 내지 마시고 꾸준하게. 그리고 주어진 자료는 다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동일한 문제, 동일한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누구는 시험 문제 나온 거 많아. 누구는 배운 거 하나도 없네. 뭐 이런 식인 거지. 그거 유의하셔서 초수 재수 준비 잘 하시고요. 올해는 꼭 성공하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전체적인 OT이고요. 혹시 OT 중에서 궁금한 점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질문. 없으면 잠깐 쉬었다가 미교론, 잠깐만요. 그 다음 화면은 미교론인데 요거 쫙 훑고 그 다음에 우리가 꼼꼼하게 페이지를 넘어갈 거예요. 화장실 갔다가 와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오늘 강의를 하게 될 미술교육론의 공부 이제 흐름을 이제 간략하게 좀 볼 건데요. PPT랑 TV 화면 이렇게 같이 해서 볼 겁니다. 이걸 이제 잡고 흐름을 잡고 가면 아무래도 좀 수월할 테니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일단 요거부터 보셔야 돼요. 요게 뭔 말이냐면 이제 요거는 지금 빔 프로젝트라서 화질이 좀 그렇고요. 요거는 이제 색깔로 얼른 확연히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미술교육 역사가 이렇게 기출이 됐습니다. 이걸 제가 연구하고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 얘네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가야 이제 여러분들 시험 때는 어떻게 무엇이 나올지 알게 되는 거니까. 자, 가로줄은 저 왼쪽부터 고대 미술교육 역사와 관련된 거고, 오른쪽이 포스트모던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세로줄은 2014년도부터 2019 년도, 즉 2020학년도까지 이렇게 해요. 다시요. 고대부터 현대까지. 세로는 2014학년도부터 20학년도까지. 자, 딱 보세요. 이런 거 읽어내는 게 참 도움이 되는데, 인지 훈련을 자꾸 하는 거니까. 딱 보시고 발견한 점. 그냥 펄어요. 뭐 이렇게 아주 곤란하고. 발견한 점.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네? 조금 크게 얘기해 주세요. 이해중심이 많이 나왔다? 좋은 발견이에요. 그런 것도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좋아요. 또 다른 발견. 중심에 쏠려 있다. 좋은 생각이세요. 좋은 발견입니다. 좋습니다. 이런 발견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거기다 제가 팁을 드릴게요. 화면 여기로 오시면, 여기가 2014입니다. 좀 크게 써드릴게요. 2014 학년도예요.
여기가 2020학년도 작년까지죠. 지금 어느 분이 이해 중심에 많이 몰렸다. 좋은 발견이고요. 전체 가로 수평줄에서 중심이 몰렸다. 좋은 발견입니다. 여기에 팁 전체로 보세요. 자, 제가 요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요렇게. 그죠? 지금 삼각형 형태로 문제가 점점 많아지죠, 개수가. 점점 넓어지고 있죠. 그죠? 따라서 이 구도는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계속. 아울러서, 지금 요걸 또 이제 잠깐 지워보면, 문제를 깊게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동일하게 나온 점은 없어요. 학자 이름이 동일해서 그렇지 내용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거야. 이 문제, 아이스너의 문제와 이 아이스너의 문제가 전혀 다른 거예요. 계속 새로운 게 나와요. 계속. 그래서 문항수가 점점 많아지고 넓어지고 있고요. 출제 영역도 점점 넓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시대가 점점 밑으로 옆으로 가는 거야. 또 옆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건 학자가 나오고 이 학자가 제시한 용어, 이 용어의 의미의 틀로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그러면 올해 어떻게 될 거냐? 밑에 체크한 게 제가 올해 이쪽에서 좀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겁니다. 체크한 것들. 자, 그러면 르네상스에서 당연히 르네상스 회화 법칙, 그러면 르네상스 미술 교육 교사학습 방법 이런 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자, 작년에 프랑스 예술원의 인물 표현 방식을 물어봤어요. 특히 프랑스 예술원은 길드라고 하는 중세 시절부터 있었던 예술 조합을 길드라고 하거든요. 사설 조합. 이 길드와 대항하려고 만들었던 국가 교육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길드하고는 다르게 국가가 만든 거니까 뭔가 방법이 달라야 되겠죠. 특히 인물 묘사하는데 방법이 달랐거든요. 길드 체제하고는 다르게. 길드는 밑에부터 올라가는 계급 순서예요. 높은 계급일수록 무엇을 많이 누리겠죠. 이런 거를 없애는 것이 국가가 만든 아카데미 예술원인데 그걸 물어봤단 말이죠. 따라서 그러한 각도로 보자면 르네상스는 아마추어 교육과 전문 교육이 뭉쳐있는 교육이고요.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융합교육, 협력학습, 협동학습의 개념이 르네상스 아카데미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시사점이 있죠. 따라서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거에 중요한 점을 두셔야 돼요.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렇게 제가 체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이걸 가지고 좀 우리가 심도 있게 깊게 좀 보자 개념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다음 화면 볼게요. 자, 2020년은 발달론, 여태까지 발달론 안 나왔죠, 그죠? 발달론이 안 나왔으니까 발달론에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전 화면 봐볼까요? 이전 화면 보면 다문화가 나온 지 오래됐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 시험대가 이때라면 거꾸로 가보세요. 개수를 1년, 2년, 3년, 4년 됐단 말이죠. 그렇지? 그럼 이런 것들 위험해요. 이런 걸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 4조가 학자를 보지 마시고요. 4조를 보십시다. 4조. 그 다음에 나오거나 3년 걸러 나오거나 이렇게 나왔죠. 그죠? 이해 중심 많이 나왔어도 학자가 이렇게 걸러 나오잖아요. 이러한 텀을 놓고 보신다면 다문화 같은 경우는 좀 안 나왔으니까 당연히 보셔야 되겠고 시각문화도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아직 안 나온 학자가 있죠. 던컴, 윌슨, 애플랜드가 있고 아직 안 나온 학자. 당연히 보셔야 되는 거. 이런 걸로 보자면 발달론은 지금 나온 적이 없어요. 로엔펠트 쪽에서. 그래서 올해는 발달론을 꼭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문화, 시각문화 교육에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2015 이후 개정의 가장 핵심되는 융합교육, 융통성의 원리.
디지털 미술 교육, 사회참여 미술 이런 쪽에 관심을 좀 갖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따라서 또 전통 미술도 나온 지 오래됐죠. 전통 미술.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교사는 어떻게 될 거냐, 교사 역할은 무엇이냐로 자꾸 물어보니까 그걸 걸고 넘어져서 이런 쪽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문화 쪽에서 바라는 교사의 역할은 이해 중심에서 바라는 교사 역할과 다르거든요. 그런 걸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창의성 중심이라고 하는 미술교육 사조에서도 치재기라고 하는 요 시절의 교사는 예술가였어야만 됐어요. 그런데 요 직전에 표현 기능 중심 사조에서 월터 스미스는 교사는 예술가일 필요는 없고 일반인인데 교육받은 일반인이면 돼. 교사 역할이 다르죠. 그런 것들이 주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일로 와셔서 교사론 중요하다는 거, 학자 용어 의미 틀 명심하자. 이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화면. 오늘 이제 발달론 배울 겁니다. 책이 바뀌어서 발달론이 먼저 나와요. 그럼 제가 이따가 수업을 하겠지만 그 부분을 한꺼번에 요약하면 발달론, 미술 감상 발달론, 어린이 미술 발달론, 학생 미술 발달론, 이것의 시사점은 어린이,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는 유초등의 어린이라고도 되지만 외국 학문이 우리나라로 온 거기 때문에 나이가 우리나라랑 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청소년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라고 되어 있지만 번역이 어린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청소년 혹은 어린이의 독특한 내면 세계가 있다라고 인정한 거, 어린이 미술 표현의 특성을 인식한 거, 그 다음에 어린이 미술 표현을 과학적으로 연구한 거, 그거거든요. 내면 세계가 있는데 그럼 교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면 세계를 두 가지예요. 무시하거나 인정해 주거나. 인정해 주려면 그래, 너 인정할게, 자유롭게 표현해. 아니야, 넌 아직은 성숙하지 않았어, 나 무시할 거야. 대신에 선생님이 혹은 국가가 혹은 학자들이 짠 교육과정대로 좀 따라와봐. 이렇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내면 세계 인정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고요. 어린이 미술 표현에도 특성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또 어린이 미술 표현을 과학적으로 연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어린이 미술 표현을 발달시키려면, 창의성을 발달시키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가 과학적이라는 사고예요. 쉬운 것부터 어려운 걸 가르치자, 단계로. 아니야, 그냥 내버려둬야 돼. 방임. 이게 더 과학적이야. 이런 식으로 이것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이 학문적이고 과학적이고 심리학적이라는 의미예요. 이 말이. 어쨌든 총칭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발달론은 과거 모더니즘까지 갖고 있었던 미술 교육 입장이고요. 이제는 조금 달라졌죠. 미술에 대한 열린 개념이 부족해. 이걸 연구한 사람들 전부 다 평면만 가지고 연구했거든요. 근데 미술이 평면만 있지는 않죠. 자, 두 번째, 다양성을 설명하지 못했어. 직선적이야. 무슨 말이냐면 5살에는 이렇게, 9살에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 이렇게 나이 먹는 순서 직선대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주의, 그림이 좀 똑같아. 이거 무슨 그림이 왜 이래, 형태가? 사실주의 입장에서만 집중해서 연구했단 말이죠. 유학이 일반화되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못한 거예요.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소홀히 했다는 거지. 정신생물학적 요인만 강조했다. 말이 어렵죠? 번역해서 그래요.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져. 안 들었던 말이거든요. 처음 듣는 말이거든. 이걸 자꾸 익숙하게 앞으로 이제 접근하셔야 돼요. 정신생물학적 이런 말들은 좀 어렵더라면 위 문장은 이해할 수 있죠.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소홀히 했다. 이 내용을 안나 킬드러 오늘 배울 겁니다. 다음 주에 배우겠네요. 안나 킬드러와 바나 다라스라고 하는 학자가 제시한 건데, 이 사람들만 제시한 게 아니라 많은 포스트 모던 학자들은 다 이렇게 문제점을 동일하게 제시를 해요. 이거는 시험 정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좀 알아두시고요. 요 문제가 요렇게 쓰는 것이 정답일 수 있어요. 1월 첫째 주 첫 강부터 중요한 서술형 문제 주 포인트 말씀드립니다. 지금
발달론 시험에 나오면 발달론에 대한 문제점 이런 거 나옵니다. 이런 거 나와요. 요거보단 요게 더 중요해요. 자, 이걸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볼 겁니다. 그 다음 화면. 자, 오늘 이제 고대 르네상스, 고대부터 르네상스, 산업혁명기, 표현기능 중심, 창의성 중심, 이해 중심, 포스트모던 이렇게 되는데 요 중에서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창의성까지. 대체로 드로잉, 이쪽은 드로잉 쪽, 이쪽은 학자별, 이런 것이 주포인트라는 거. 예를 들어서 러스킨과 콜의 드로잉 교육 방법이 다르거든요. 서로 대립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런 거 오늘 배울 거예요. 다음 주는 요거 배우겠죠? 그 다음 하면 고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나올 가능성은 있죠. 그러나 미약하게 스파르타랑 아테네 교육이 미술 교육 입장에서 달라요.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 로마 시대의 예술 교육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길드 체제, 아까 얘기했던 예술원과 반대되는 거. 르네상스는 신플라톤주의 이론이 중요하고 알베르트 삼버칙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제주의 시대, 요게 이제 시험에 나왔죠. 작년 시험에. 요거랑 요 길드랑 이렇게 비교해서 나왔었어요. 다음에 이제 전문적인 교육, 그래서 프랑스, 독일, 영국, 요 부분 오늘 자세히 좀 배울 거고요. 그 다음 하면 공립학교, 그래서 페스탈리티 드로잉 이거 아직 안 나왔죠. 산업 드로잉은 나온 적 있어요. 2015학년도에 요거. 그 다음에 낭만적 이상주의, 학자, 요런 학자들, 작년에 모리스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이제 러스킨, 프레벨 쪽으로 가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미술교육에서 표현주의, 이걸 우리는 창의성이라고 합니다. 창의성 중심, 혹은 재건주의, 작년에도 나왔던 거고, 진보주의, 표현주의, 재건주의, 요게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요거와 다르게 표현기능 중심은 공립학교, 그러니까 요게 수평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요것이 1803년부터 페스탈로치부터 쭉 진행되는 것이 바우하우스까지 이어졌다. 얘네들이 전부 다가 표현기능인데, 얘네들이 아직 안 나온 애들은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자, 그 다음 하면 그래서 지금 중심, 목적, 방법, 학자 이런 형태로 틀을 만들어서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좀 틀을 만들어서 여기다 이제 계속 살을 붙여 나가야 되겠죠. 공부하면 이제 기본서에 다 나올 거고요. 아주 기초적인 것만 좀 잡아드렸습니다. 그 다음 거는요. 이거 이제 다문화, 네오 DBA, 아트 프로펠, 그 다음에 시각문화 이렇게 구성을 했고, 학자들도 역시 이제 이 학자에 대한 용어들이 더 중요하겠죠. 여기 나온 학자들 용어들.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필요한 것 참고도서예요. 미술교육론부터 일반 내용까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다홍색으로 되어 있는 요 색의 책은 3, 4월, 죄송해요. 3, 4월 달 필독서 특강 때 쓸 책들입니다. 미리라도 좀 사 놓으시고요. 각자 좀 미리 좀 봐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4권 이상을 볼 계획이고 욕심이에요. 그래서 6권을 정해봤습니다. 클릭, 그 다음에 20세기 미술, 예경에서 나온 거예요. 출판사 예경. 또 한국미술문화 이해, 요거, 동양미술사. 재작년에는 클릭을 봤기 때문에 이 책을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미술교육 이해 방법, 요게 추신판이 있어요. 노란색 카바가 있는 거. 그 전께 하얀색 카바. 제가 봤을 때는 하얀색 카바가 더 좋아요. 내용은. 이게 3판, 4판 이렇게 될 텐데, 어쨌든 노란색 카바가 최신판이니까 그냥 노란색 카바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술교육학 4판이 새로 나와 있어요. 요걸 중심으로 3, 4월 달 필독서 강의를 할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 참고가 될 만하면 미리 좀 준비를 좀 해서 보시고요. 요 내용 전부가 기본서에 담겨 있다. 그 외에는 뭐 얘기하자면 한이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꼭 필요한 것들이 역사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 제목으로 책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출판사로 얘기할 필요가 없을 만큼이야. 그냥 아무 책이나 디자인 역사와 관련된 책 종류가 너무나 많으니까 도서관이든 어디든 여러분들 보시고 여러분들 필요한 것만 골라서, 역사도 그 미술 공예 운동부터 모더니즘까지 나온 책이 있고, 모더니즘부터 포스트 모더까지 나온 책이 있고, 전체를 다 아우르는 책이 있고, 의자만 나온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생활용품 나온 책이 아주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학자, 디자이너만 나온 책도 있고, 역사가. 여러분들이 부족한 상태, 공부 상태에 맞춰서 책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미술용어 사전은 뭐 일반적인 거고요. 색책도 사전이 정말 많아요. 색책 사전이라는 제목으로. 심지어는 동일한 말로는 책을 못 만드는지 색책 사전, 그랬다. 칼라 사전. 색책 분류 사전,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게 많은데 다 도움이 됩니다. 자기 눈에 맞는 걸로 골라보시면 돼요. 공예 이해는 이게 이제 보편적인 책인데 5대 공예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공부하기 좀 수월할 거고요. 아마 거의 우리 책과 비슷할 겁니다. 그 다음에 사진학은 안 보셔도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미 다 준비해놨어요. 영화도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시간 남으면 영화 보러 가세요. 내용은 제가 이미 다 정리해드렸어요. 수업 시간에 알뜰하게 안내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판화도 뭐 요즘 판화 책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 굉장히 오래된 책, 이렇게 막 누렇게 된 책들만 있는데 각 대학교 도서관에 가보시면 있는 걸로 보셔도 상관없고요. 웹디자인 안 보셔도 되고,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전개해드릴 겁니다. 굳이 시간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제가 요약해드리는 그 시간 세이브가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 올해 새로 나온 거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여기 기본서고 이 외의 책도 많은데 이것만 소화를 잘해도 훌륭하다. 마지막 화면. 핵심만 복습 반복하십시오. 나머지 꼼꼼하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프린트물도 다 알려드릴 거예요. 프린트물도. 작년에 여러분들 다 낭패로 했던 그 로마 건축 아트리움 프린트물에 버젓이 들어가 있고요. 영화 미장센, 뭐 화장품 이름 같은 거 프린트물에 버젓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프린트물이고 뭐 꼼꼼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따라오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중요한 거 또 잡아 드릴 거고요. 프린트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렇게 꼼꼼하게, 그러나 재미있게,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올해 뭔가 잘 될 것 같다. 그런 느낌. 여러분들에게 이제 두 가지 안내 말씀을 하고, 이제 전체 알리는 거는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올해부터 인스타그램으로 여러분들에게 소통을 좀 하려고 해요. 지금 이제 올해 새로 개설을 해서 올라간 글은 좀 적은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면, 이게 이제 미술 이론, 미술 교육론이라는 게 원래 우리 학문이 아니잖아요. 다 번역해서 오는 거다 보니까 서적들이 다 번역 서적이고 출제는 그 서적에서 내거든요. 당연히 정답도 거기 있는 문장으로만 정답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 시험 공부는 그 책과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외워서 쓰는 것이 더 안정적인 점수를 받게 되죠. 자, 그렇게 된다면 저 역시 문제를 만들거나 정답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알려줄 때 책을 기준으로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책을 평소에 읽어본 책도 아니고 그 문장도 원래 우리 문장이 아니라 번역된 것이거나 아니면 학자들이 만든 문장이다 보니까 대단히 어렵죠. 자, 이렇게 어려움을 자꾸 느낀다고 호소를 하길래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금요일이나 토요일 수업이 있을 경우 이 중에서 핵심되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어려운 내용은 제가 인스타그램에 먼저 올릴 겁니다. 올려서 때로는 그 책을 전체를 복사를 해버리거나 때로는 문제 흐름, 문제 포인트를 올리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전에 하루 이틀 정도는 미리 오늘은 이런 문제를 풀겠구나, 오늘은 이런 문제를 배우겠구나,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준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걸 할 테니까 많이 좀 활용해 주시고, 오늘 제가 그 안내해 드렸던 미술 교육의 기출, 우리 삼각형 구도 형태, 그것도 인스타그램에 올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참고가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알릴 것은 오늘이 좀 1주차 첫 번째 강의인데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본시 수업이잖아요. 형성평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운 것의 핵심이거나 중요한 것을 개수 적게 해서 쉬운 문제로 형성평가를 할 건데 형성평가 할 때마다 그리고 이후에 문제풀이 할 때마다 첨삭을 해줄 텐데요. 첨삭은 일단 다 걷겠습니다. 다 걷어서 이렇게 다 해드리고 다시 본인에게 알려드리고 이렇게 할 텐데요. 첨삭은 작성한 내용마다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대체로 화면 잠깐만 보시면 화면 조금만 더 올려볼까요? 이렇게 더 위로. 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올려서 이렇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쓰면 의미 없는 거 공간 차지만 하죠, 그죠? 이런 거는 의미 없다 제가 말씀드릴 거고 이런 거는 유사 답안, 그러니까 점수 인정 답안인 거예요. 이렇게 제가 유사 답안이라고 작성을 해드릴 거고 자, 내용상 옳은 아니지만 문제가 요구되는 답은 아니고 공간만 찾아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거나 아니면 유사 답안 이렇게 다 알려드리거나 아예 이런 건 잘못된 거 교정을 해드릴 겁니다. 이런 첨삭을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있나요? 화면이 이렇게 틀린 건 확실하게 틀렸다고 해드릴 거고요. 좋은 거는 문장 좋은 건 표시를 이렇게 해드릴 거고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써야 되는데 안 쓴 경우는 이런 걸 써줘야 된다. 이렇게 이런 방식의 첨삭을 해드릴 겁니다. 그거를 당장 다음 주부터 할 거예요. 형성평가는 문제 한두 문제 정도니까 별 부담은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뭐 강론서라든가 혹은 문제풀이 때 5, 6월달 문제풀이 때 혹은 3, 4월달 강론서 때 이때 혹은 기출문제 때 여러분들이 좀 써서 작성해보는 그런 답안을 다 걷어서 첨삭하고 작성해주고 다시 돌려주고 이거 가지고 서로 상담하고 이렇게 진행을 1년 내내 해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거에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가지 안내 마치겠습니다.